엄마, 왜 또 이러고 왔어?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받고 당분간 다시 오지 마. 나 다음 주에 해외 학회 간다고. 빗물에 젖은 채 거짓골이 된 저를 본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명문대 교수인 첫째 아들은 제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던지듯 쥐어주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유명 병원의 의사인 둘째 딸은 저를 문 밖에서 가로막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죠. 제 가장 잔인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저의 이 처절한 선택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 성공한 자식들의 숨겨진 이중성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려 했던 막내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 사연 시작 전 구독과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오늘 하루 평안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윤말수는 해진 코트를 걸친 채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보자기와 남편의 유품인 회중시계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중시계 뒷면에는 흐릿하게 상위 재개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말수는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단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돈 있는 꼴 말고 제일 못난 꼴을 보고 누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가장 안쪽에 있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에는 교수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셔츠에 니트를 걸친 준호가 나타나더니 어머니의 몰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준호는 먼저 복도 양쪽을 힐끗 확인한 뒤 몸으로 문을 가리며 섰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오늘만 좀 쉬다 가면 안 되겠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준호의 인상은 미묘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학교 일도 있고 애들도 자고 있어서요. 준호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2장을 접어 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택시라도 타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런 시간에. 그래도 하룻밤만. 안 됩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을 바라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철컥.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 순간 보자기 틈 사이로 두툼한 서류봉투 모서리가 살짝 비어져 나왔습니다. 빗물이 스며들며 봉투색이 조금씩 짙어져 갔어요. 봉투 안에는 재개발 보상 계약서 사본과 은행 지점이 적힌 쪽지, 그리고 막내 이름으로 된 신탁 서류 일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서류가 얼마나 큰 돈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일부러 입술을 깨물며 옷 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래,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비를 맞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근무하는 큰 병원을 향해서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말순의 슬리퍼는 물에 젖어 쩍쩍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한 번 더 꼭 쥐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 서영이는 어떨까?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응급실 안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젖은 머리를 다시 한번 손으로 넘기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윤서영 선생님 계신가요? 말순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데요? 제가 그분 어머니인데.
그때 복도 끝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서영이 나타났어요. 서영은 거짓골을 한 노인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몇 초 동안 말순과 서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선생님, 저분이 선생님 어머니시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네요. 서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모르는 분. 그 말이 가슴에 박히며 아팠습니다. 말수는 다시 비오는 밤거리로 나왔어요. 2만 원과 또 다른 상처만 안고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희망인 막내 지훈이 있는 상이 삼지구 공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저 아이만은 어떤지 보자. 말수는 회중시계를 다시 꼭 쥐며 공사장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남편 김영수가 공사장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부터 말순에게 인생은 결핍과 버텨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 생선 상자를 나르고 점심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끓이며 새 아이의 입을 채웠어요. 첫째 준호는 머리가 비상해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는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에 매달려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손목이 틀어질 정도로 일했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과외받는데.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말수는 새벽 3시까지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준호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서영이 의대에 붙었을 때는 집안에 있던 금반지와 귀걸이, 혼수로 준비해 두었던 장롱까지 모두 팔았어요. 엄마, 등록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얼마든지 마련해 줄게. 우리 서영이가 의사 되는 게 꿈이잖아.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금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 사이 막내 지훈의 교복은 늘 한철 지난 중고였고 운동화는 아코가 해져서 양말이 보일 때쯤에야 바뀌었어요. 엄마, 지훈이 운동화 좀 사줘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형이랑 누나 학비 마련하고 나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준호와 서영은 점점 어머니의 촌스러움과 가난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이 다 보잖아요. 준호는 참관 수업날 말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말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의대 동기들이랑 만날 때는 오지 마세요. 제가 따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서영이가 의사가 되더니 말도 어려워졌구나. 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지우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막노동, 배달,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집세와 공과금을 나누어 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벌어 올게요.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형이랑 누나는 공부해야 하니까 제가 할게요.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어느 날 오래전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인근 자투리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이제 웬만한 건물주보다 더 부자가 되신 거예요. 구청 담당자는 농담 섞인 말을 했지만 말순의 가슴은 설레기보다 먼저 서늘하게 식었어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최종 서류에 적힌 예상 보상액은 700억 원 안팎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말순은 그 숫자를 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돈을 안다면 아이들의 눈빛이 지금과 같을까?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돈은 많이 버는 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챙기는 놈에게 주시오. 남편은 숨을 거두기 전 그런 말을 남겼어요. 말수는 은행 금고를 빌려본 서류와 통장, 인감도장을 넣어두고 집에는 사본과 메모, 토지도면 일부만 남겨두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막내 지훈 이름으로 신탁계약과 상속 설계를 몰래 끝냈어요. 가장 사람다운 놈에게 물려줘라. 말수는 남편의 말을 되뇌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부러 더 허름한 옷을 입고 노후 준비가 안 된 가난한 노인인 척 살며 자식들이 돈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구나. 말수는 회중시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 아들에게 2만 원을 쥐어받고 의사 딸에게 문전에서 박대당한 그 순간 그녀는 오랜 결심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재개발 구역 철거 일정은 처음 약속과 달리 갑자기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아침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말순이 살던 집 담벼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대상이라는 글자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말순은 창문 너머로 그 글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뒷면의 상이역 재개발 글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 현장이 이제 자신의 집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제대로 싸기도 전에 정체 모를 남자들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이닥쳤어요. 할머니 계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자고요. 덩치 큰 남자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남자들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재개발 보상 서류만 주면 깔끔하게 해드린다니까요. 다른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서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딨어요? 땅 문서 말이에요. 안 내놓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요. 남자는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을 뒤졌어요. 저런 거 없어요. 그냥 살던 집일 뿐이에요. 말순이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동네 다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땅 주인이면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화를 내며 서랍을 더 거칠게 뒤져댔어요. 할머니, 요즘 사기꾼들 많아요.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또 다른 남자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보상금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간단해져요. 금고에 본 서류를 넣어둔 걸 아는 말수는 집에는 사본과 낙서된 도면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서랍 앞을 막아선 채 몸으로 버텼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정말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에이 할머니, 이러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세요. 남자들은 말순을 밀어내고 부엌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쌀통까지 확인하며 혹시 서류를 숨겨뒀을 곳을 찾았어요. 여기도 없네. 할머니, 진짜 어디 숨겨둔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말순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계속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밖에서 굴착기 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어요. 아, 시간 없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서류 없어요? 덩치 큰 남자가 말순 앞으로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냥 새 들어 살던 집이라고요. 비켜요, 할머니.
괜히 욕심부리다 사기당하지 말라니까요. 남자들은 욕을 퍼붓고 문자까지 차고 나가며 브로커 같은 말투로 마지막 위협을 날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가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남자들이 나간 뒤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뽑혀 나와 있고 장롱 안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말수는 무너진 집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굴착기의 쇳소리가 점점 집 가까이로 다가오자 말수는 서둘러 보자기에 사본 서류들과 몇 벌의 옷만 싸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춘 그녀는 마음 한편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숨기고 가보자. 있는 돈 자랑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꼴로 가보자. 그 결심 하나로 은행 금고는 그냥 두고 속옷 주머니에 금고 열쇠만 살짝 넣은 채 겉으로는 완전히 빈손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첫 행선지는 역시 형편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던 교수 아들 집이었고 그 결과는 비에 젖은 10,000원짜리 2장이었습니다. 학교 일도 있고 애들도 자고 있어서요. 준호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에 간 이유도 딸 서영이 의사라는 사실보다는 그래도 딸이라면 나를 안아주겠지라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앞에서 노숙인 민원 취급을 받으며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순의 기대는 흙탕물처럼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한참을 병원 로비에 멍하니 서 있다가 그녀는 남편의 회중시계를 꺼내 뒷면에 새겨진 상이역 재개발이라는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이름과 똑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던 공사장 컨테이너 앞에서 야간 근무를 선 막내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저 아이만은 어떤지 보자. 말수는 비에 젖은 슬리퍼를 다시 끌며 상이 2역 3지구 공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사장 입구에는 재개발 구역 3지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회중시계의 글자와 똑같은 이름이었죠.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이 여기였구나. 말수는 회중시계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7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고 막내 지훈이 매일 몸으로 일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때 컨테이너에서 불빛과 함께 남자들의 웃음소리, 라면 끓는 냄새가 섞여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컨테이너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공사장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자 빗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웃음소리, 라면 끓는 냄새가 섞여 새어나왔습니다. 말순이 힘없이 문을 두드리자 땀과 먼지에 찌든 작업복 차림의 막내 지훈이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낯선 노인을 바라보다가 몇 초 뒤에야 그 초췌한 얼굴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지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만 그는 먼저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안으로 모셨어요. 컨테이너 안에 있던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색한 기색을 잠시 보였지만 지훈이 우리 엄마예요 라고 소개하자 말없이 의자를 내주고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유 어머님, 많이 젖으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어머님. 공사장 아저씨들이 자리를 비켜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자기라면 그릇을 어머니 앞으로 밀어놓고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틈을 막은 뒤 전기 히터를 어머니 쪽으로 끌어다 놨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지우는 라면 그릇을 말순 앞에 놓고 젓가락도 깨끗이 닦아서 건넸어요. 아니다, 네가 먹어라.
엄마는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또 끓이면 되잖아요. 어서 드세요. 말수는 교수 아들이 10,000원짜리 2장을 쥐어주며 문을 닫던 장면과 지금 막내가 몸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겹쳐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비에 젖은 것보다 이웃 눈치가 먼저 걱정됐지만 지우는 따뜻한 음식이 먼저 생각났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젖은 코트를 벗기고 흐르는 빗물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서류 봉투와 회중시계를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살던 집이 철거돼서. 그럼 어머니 갈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우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어디든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날씨에 어떡해요? 그녀는 속으로 이 아이는 돈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중얼거리며 숨겨둔 재산 이야기를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7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갈 곳 없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내일 방 알아볼게요. 아니다, 지훈아.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자기 침낭을 어머니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채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녘 컨테이너 천장에서는 빗물이 조금씩 새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든 막내의 굳은 손등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등에는 시멘트와 먼지가 굳어 있어 상이역 3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몸으로 일해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여기저기 상처 자국, 거칠어진 손톱까지 모든 것이 고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숨겨둔 700억이 바로 이 현장에서 시작된 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묵직한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남편이 목숨을 잃은 그 재개발 사업이 이제 막내의 일터가 되고 보상금의 근원지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제일 사람답게 컸네요. 말수는 회중시계를 어루만지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지훈은 자다가도 어머니가 기침하면 깨어나 등을 토닥여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테이너 밖에서는 굴착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라면 다시 끓였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깨기 전에 이미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가 패만 끼치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효도할 기회가 생긴 거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께 젓가락을 건넸어요. 그 순간 말수는 첫째와 둘째가 보였던 태도와 막내의 모습 사이의 천지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편 다음날 아침 교수 아들 준호는 어제 어떤 노숙자가 와서 돈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하며 2만 원을 쥐어준 것을 의무다한 효도처럼 포장했어요. 여보,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당신이 잘 처리한 거야. 준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의사딸 서영 역시 동료에게 가족인 척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선을 그어야 한다며 어젯밤의 일을 전문가다운 거리두기였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병원에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동료 의사가 서영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면 자꾸 비에 젖은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고 서영은
노인 환자를 볼 때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컨테이너에서는 말순이 지훈과 함께 따뜻한 라면을 나누며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용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공사장 근처 허름한 고시원 방을 하나 얻어 어머니를 모시고 출퇴근 전후로 간단한 식사와 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서류 봉투와 회중시계를 베개 밑에 숨긴 채 누군가가 들어와 뺏어갈까봐 밤마다 여러 번 눈을 떴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서류 봉투를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말수는 지훈 몰래 고시원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어요. 어머님, 이 동네 월세가 만만치 않죠? 혹시 가지고 계신 땅이나 보상금으로 전세로 옮기시는 게 낫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한 척하며 말을 던졌습니다. 말순이 대답을 망설이다가 사본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이자 중개인의 눈이 단번에 빛났어요. 이거 상이역 3지구 핵심 라인인데요. 이런 땅을 갖고 계셨어요? 중개인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말순이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려 하자 중개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이런 큰 재산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관리하셔야 해요. 혹시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첫째는 대학 교수고 둘째는 병원 의사예요. 그럼 더 좋네요.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이런 일 잘 아실 거예요. 중개인은 평소 거래하던 교수 준호와 병원 의사 서영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 구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준호 교수님 아세요? 그분도 이 근처 부동산 문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제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안심이네요. 준호 교수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중개인은 속으로 큰 건을 잡았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며칠 뒤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땅이 상당한 규모라 상속과 세금 문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중개인은 은근슬쩍 정보를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상이 2억 3지구 핵심 땅을 갖고 계시던데요. 이거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준호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땅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 맞아요.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모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같은 날 오후 서영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여기 근처에 계신 것 같던데 병원 쪽과 연결해서 자산 관리를 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산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상위 2억 재개발 보상 대상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제서야 준호와 서영은 자신들이 노후 준비도 못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생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두 사람은 따로 만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땅을 갖고 계셨다고? 서영이 카페에서 준호를 마주하며 물었어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걸까? 그러게. 재개발 보상금이라면 금액이 보통이 아닐 텐데. 겉으로는 어머니 안전을 위해 서류를 우리가 맞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마음에는 각자의 지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오빠, 이런 큰 돈을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하잖아. 사기꾼들도 많고. 맞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준호는 강의를 하면서도
자꾸 재산 규모가 궁금했고 서영은 병원 업무 중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해 봤어요. 결국 셋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고시원 근처 분식집에서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 근처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오랜만에 보자. 준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지훈은 형과 누나가 갑자기 연락한 게 이상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어머니, 형이랑 누나가 내일 뵙자고 하네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준호와 서영이가? 말수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분식집 한쪽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세 남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김밥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한참 돌려 말하던 준호는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갖고 계신 재개발 서류는 우리한테 맡겨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훈아? 서영은 옆에서 거들었어요. 병원 쪽에 아는 법무사가 있으니 우리가 대신 상속, 증여를 설계해 드리겠어. 그 말 속에는 엄마를 관리해야 한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지훈은 점점 얼굴이 굳어지며 형과 누나가 어머니의 몸보다 서류를 먼저 보는 듯한 태도에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준호와 서영은 틈날 때마다 고시원을 찾아와 돌려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류와 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점점 얼굴이 수척해지고 밤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병원에 가자는 지훈의 말에도 괜찮다며 웃어 넘겼어요. 어머니, 혈압약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걱정 마라. 하지만 말순의 얼굴색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졌어요. 준호의 아내는 전화로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형제끼리 더 큰 싸움 난다며 서류를 빨리 받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죠.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 준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약속했어요. 서영의 남편은 상속세 절약하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여보, 상위 2억 재개발이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미리 증여받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텐데. 내가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서영도 남편의 재촉에 조바심이 났어요. 준호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비에 젖어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어디까지 했더라. 서영 역시 병원에서 허리 굽은 노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죄책감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보호자가 안 오시네요. 그런 경우 많아요. 바쁘시겠죠. 서영은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막상 어머니 앞에 서면 둘 다 다시 서류부터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좁은 고시원 방 안에 네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자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엄마, 요즘 세상엔 사기도 많고 문서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준호는 돌려 말하며 자신명의 계좌로 옮기자는 말을 에둘러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가 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서영이 거들었어요. 형, 누나. 지금 엄마 몸 상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둘은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지훈아, 넌 이런 일 복잡한 거 몰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무슨 복잡한 일이에요? 엄마가 아프신데. 지훈아, 오빠 말이 맞아. 이런 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서영도 막내를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말수는 새 아이가 자신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서류 봉투와 회중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실 이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미 다 정해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새 남매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해두었다는 게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 압박과 어지럼증이 강하게 몰려와 말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막내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맨손으로 어머니를 부여잡으며 119를 외쳤습니다. 준호와 서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니, 어머니. 지훈의 절규가 고시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회중시계가 딱딱 소리를 내며 굴러가다 멈췄어요. 뒷면에 새겨진 상역 재개발 글자가 고시원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뭐지? 준호가 서류를 주워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상금 700억? 이게 진짜야? 서영도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호와 서영은 흩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700억. 어머니가 이런 돈을. 말수는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가면서도 회중시계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손에서 시계를 받아 꼭 쥐고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준호와 서영은 서류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훈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때서야 준호와 서영은 자신들이 서류와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거리를 가르며 달리고 말수는 의식을 잃은 채 가까운 대형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병원은 바로 둘째 서영이 근무하는 곳이었고 그녀는 보호자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막내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 지훈이가 보호자로 되어 있지? 서영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모시고 계신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서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 후 응급시술이 진행되고 몇 날 며칠이 흐른 뒤에야 말수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우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자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준호와 서영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얼굴보다 흩어진 서류 내용이 더 궁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지훈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놀랐어요. 지우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자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지우는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반면 준호와 서영은 병문안을 와서도 서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그 서류들 말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법적인 부분 정리는 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서영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지훈만 남았을 때 말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베개 밑을 더듬어 회중시계와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지훈은 어머니가 그 물건들을 그렇게 소중히 숨겨두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주운 거야.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이것만 남기고 가셨어. 이 열쇠는 내가 평생 숨겨온 금고 문을 여는 열쇠고. 말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은행 지하 금고에 진짜 서류들이 다 들어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상이역 재개발 땅과 700억 보상금, 은행 금고, 신탁 계약까지 모든 것을 막내 지훈 앞으로 설계해 둔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을 때도 너는 날 챙겼다. 돈 얘기 한 번 안 하면서도 항상 밥부터 챙겼다. 어머니,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준호와 서영이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어머니가 거짓골로 찾아갔을 때 준호는 2만 원 주고 문을 닫았고 서영이는 모른다고 했지. 말수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너는 컨테이너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했지. 회중식의 뒷면에 새겨진 상이역 재개발이라는 글자가 이제 지훈이 몸 바쳐 일해온 공사장 현수막의 이름과 완전히 겹쳐졌다는 사실이 두 사람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돈은 제일 많이 번 놈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사람다운 놈한테 줘라라는 말을 남겼고 말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버텨왔어요. 어머니, 그런데 700억이라는 게 정말이에요? 지훈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너의 아버지가 목숨 바쳐 일한 그 땅에서 나온 돈이다. 그럼 제가 내 앞으로 다 되어 있어. 몇 년 전에 변호사 통해서 신탁계약 다 마쳤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준호와 서영은 상담실에서 병원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미 수년 전에 어머니 재산 대부분이 막내 앞으로 신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이미 막내 아드님 명의로 신탁 처리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막내분이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미리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서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뭐라고? 그게 말이 돼요?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희는 첫째와 둘째인데 막내만. 서영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너는 알고 있었냐며 소리치다가 이내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말문을 잃었어요. 비에 젖은 어머니를 문 앞에서 돌려보낸 일 노숙인 취급하며 모른다고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였어. 준호도 고개를 떨구며 후회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와 엄마,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울부짖으려던 순간 지우는 먼저 입을 열어 형, 누나 목도 엄마 뜻대로 함께 쓰자고 말했어요. 뭐라고? 준호가 깜짝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서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혼자 다 가질 생각 없어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만큼 이 돈도 의미 있게 써야죠.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700억 가운데 어머니 치료비와 노후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장학금이랑 독거노인 센터 만드는 데 쓰자고요. 지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혼자 사는 어른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그리고 형과 누나도 가족이니까 함께 나누는 게 맞죠. 자신의 명의로 설계된 천문학적인 돈을 형과 누나 그리고 사회를 위해 나누자고 먼저 말하는 막내의 선택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말 그대로 경악하게 만드는 선행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영은 말문이 막혀 지훈만 바라봤어요. 지훈아, 너 정말.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누나가 정말 잘못했어. 서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우리가 돈만 생각했구나.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준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구나. 서영도 막내를 꼭 껴안았어요. 말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역시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으로 평가해야 맞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가장 사람다운 아이에게 물려준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말수는 재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고 병원 근처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어머니의 통원 치료와 식사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삶의 리듬을 만들었어요. 매일 새벽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아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지훈이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봐.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준호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족 간 책임을 강의하다가 문득 노숙인처럼 비에 젖어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말을 잠시 멈추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강의 내용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괜찮다. 잠깐 중요한 걸 잊고 있었나 싶어서.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서영은 병원에서 나이 많은 환자를 볼 때마다 그들이 서류 한 장, 돈 몇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예전같이 차가운 전문가 티를 내기보다는 환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서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지훈의 제안대로 700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어머니 이름을 딴 장학재단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는 세 사람의 몫으로 공정하게 나누었어요. 윤말순 장학재단과 사랑나눔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호와 서영은 자신들이 받을 목 중 일부를 먼저 내놓으며 우리가 늦게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덜 부끄럽겠다고 말했어요. 지훈아, 네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좋은 의미로 말이야. 준호가 막내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 누나도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죠. 우리 모두 어머니 자식이니까요.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말수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예전처럼 소박한 찌개와 반찬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새 아이가 돌아가며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공부하게 된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영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회중식에는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의 상징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과 젊은 날의 추억, 그리고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해 꿋꿋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으로 바뀌었어요. 말수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제일 사람다운 놈한테 줘야 하는 거였어. 회중식에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준호와 서영은 예전처럼 어머니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학교 행사나 병원 모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 우리 어머니입니다라고 소개할 용기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님 정말 자애로우시네요. 동료들이 말하면 준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우는 여전히 시멘트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웃는 법을 배웠어요. 공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어머니가 장학재단을 만드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나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공사장 아저씨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 사이에 남은 상처와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덮어 숨기기보다는 함께 이야기하고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예전 일들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서로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서영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잘하면 되는 거지. 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딸을 용서했습니다. 어느 저녁 말수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던 진짜 얼굴을 끌어내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렸어요. 돈은 거울과 같아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 오는 밤 거짓골로 아이들을 찾아갔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 굴욕과 눈물이 결국 아이들도 자신도 진짜로 바꾸어 놓은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남은 날은 원망보다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살아봐야지. 말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막내가 가져온 공사장 김치와 고기를 밥 위에 올려 한 숟갈 크게 떠 넣었습니다. 그 맛이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7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첫째와 둘째는 서류부터 찾았지만 막내는 어머니의 젖은 옷부터 벗겨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가족이었죠.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시작하는 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